오늘 지금까지는 그래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좋을 수 있는 약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왜요? 뭐라 그랬는데 처방을 해줬을까? 요즘 탄력이 너무 없고 예전에 죽지 못한 거를 복구해 준다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조울병약 뭐를 추가해 주던가요? 처방전 안 갖고 있어요? 처방전? 아, 처음에 말고 바로 약을 내가 여쭤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지? SM? 약을 받으려고 소디움 발프레이트? SM이라고. 본인들이 요새는 처방전을 달라 하거나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적어 갖고 다니세요. 더군다나 여기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제대로 얘기를 갖다 전해 듣고 가죠. 본인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약 얘기한다는 거 우습잖아요. 공부한 대로 사례연구 2번인가요? 사례연구 2번 쭉 순차적으로 쭉 한 밀고 나가면 좋겠는데. 아, 되게 덥네요. 뭐 선풍기. 여기서 콩을 키우면 되는데. 저는 온도 냉방 그것 좀 놔두면 좋던데. 아 이거 예. 둘 다 필요해. 제가 좀 바로 백산 좀 해가지고. 에이, 그게 복사할 필요 없어요. 복사할 필요 없고 그냥 얘기만 듣죠. 그때도 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사례연구 2번이 정신분열 정동장애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우리 카페 상담실에도 보면은 여러 번 정신분열, 그러니까 조현병하고 조울병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글을 올리시는 거 보면은 조울병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 조증을 갖다가 얘기하면 되는데 몇 번 묻고서야 조증이 증세를 팍 이렇게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애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증 증세는 모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정신분열 정동장애, 정신분열병, 그리고 정동장애. 아무튼 얘기들이 많죠, 그죠? 정동장애, 매닉 디프레션, 조우울병, 그러니까 매닉, 조증 우울증, 일리스, 조울병, 무드 디소다, 기분장애, 정동장애 다 똑같은 말이고요.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 디소다, 다 똑같은 말이고. 바이폴라를 많이 쓰죠. 그리고 혈에 따른 의미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가 참 이 중간에 하나 끼어 있어가지고요. 의사가 고민한다는 거는 적어가지고, 예, 지금 강의 중이라서요. 뭐, 오케이? 예. 근데요, 두 번째 줄에 그 시층 갈 때도 맨 5회에 예? 뭐요? 여기 그 시층 하고 스키죠.
어펙티브, 스키조프레니아가 분열병, 조현병이고요. 스키조 어펙티브 여기 있잖아요. 뭐예요? 정신 분열 정동 장애. 아니 그 스펠링이 뭐예요? 어펙티브요. 스키조 어펙티브. 오. 여기 있잖아요. 오. 이런 거 인터넷 찾으면 다 있고요. 여기 남자 42세 그냥 강의하는 걸로 해요. 교재를 안 갖고 계시니까 강의하는 걸로 해가지고 얘기를 끝낼게요. 그럼 우리 많은 경우에 환자들이 좀 과대망상적인 내용을 엮어가지고 줄줄줄 얘기하거나 난폭하거나 이러면은 정신분열병, 조현병보다는 조울병 쪽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조현병에서 흥분성이 있는 조현병이 있어요. 흥분성이 있는 조현병일 경우에 조울병과의 혼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분간이 어려워서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진단이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또 따로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얘기하는 조울병은 모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 매닉 심프톰이라는 거는 워낙 잘난 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이 병동에 입원하면 병동이 시끄러워요. 그냥 병동이 전체적으로 들썩들썩해요. 그러니까 2명만 입원하면 한 50명, 70명 입원해 있는 병동은 들썩들썩거려요. 그럴 정도로 시끄럽고,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말이 많다 빠르다, 생각이 빠르다, 많다 빠르다, 말과 생각이 빠르고 많다. 심지어는 말이 날개를 달듯이 튀어요. 뭐라고 막 얘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그 다음에 주로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주된 내용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주 주종을 이루어요. 제일 잘났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된 것처럼 없으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퍼져요. 1등에 올라가지고 100만 원 다발 뿌리던 사람들은 대부분 저 조증이에요. 조현병은 그런 환자 없어요. 조현병은 흥분성이 있는 조현병 환자도 그런 증상이 없어요. 돈을 뿌린다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내가 맘먹은 대로 대한민국 돈을 다 벌 수 있다. 대구시내에서 내가 조금만 어떻게 해가지고 대구시내 돈 다 끌어가지고 내가 돈 제일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어디다 전화해봐. 그래가지고 아주 감옥으로 보내버려. 한참 막 떠들어다니는데 보면 아주 잘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모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니아라는 그러니까 조증 상태는 모르기가 어려운데 저 조증 상태에서 정신병적인 증세가 심하게 섞여 있는 환자들이. 그러면 그 내용이 굉장히 비자해요. 그 내용이 그냥 너무 황당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또 조울병으로 또 가버려요. 그래서 오늘 읽을 것 중에 사례연구 5번에 나오는 케이스도 제가 한 7, 8년 세월을 우울증이 심하게 올 때까지 7, 8년 세월을 제가 조현병을 받던 거예요. 이 책에 50명 중에 한 서너 명이 나중에 조울병으로 바뀌어요. 바뀔 때 어떤 차이점이 주되겠냐면은 이 정반대의 증세가 나타나요. 조현병에서는 정반대의 증세라는 게 없어요. 이 디프레션이 나타나면 말이 없어요. 사람 표정이 없어요. 심지어는 오로지 죽을 생각만 해요. 어디 가서 목매달 때만 찾아가요. 빌딩 높은 데만 찾아가서 뛰어내릴라요. 아니면 두문불출해요. 방에서 꼼짝도 안 해요.
잠시 나왔다가도 친척이 누가 오는 것 같으면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두번 붙여.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정세들을 저쪽으로만 3번, 4번 오다가 나중에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조울병 환자를 놓쳤구나. 이렇게 돼요. 목사님들도 그 상담학을 공부하고 상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방배동에서 외래만 보고 있을 때인데 그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뭐 부부 갈등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증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부 사이 문제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보냈어요. 제가 세례를 받았던 목사님께. 그 목사님은 상담학도 하시고 외국 나가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보냈더니 이 목사님이 신교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는 데서 대뜸 보시고는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그러냐 그 보낸 사람이 조증 환자 같아. 아차차. 그러니까 이 조증 환자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이면은 의사가 미스했더라도 옆에서 보면 보일 수가 있어요. 평소랑 뭔가 다르게 말이 많고 빠르고 제일 잘났고 시금방을 많이 떨어요. 너무 잘난 척 하니까 버스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시비가 생겨요. 시비가 생기면 너무 잘난 척 입고 이런 게 다 해서 한 대 얻어맞아요. 그럼 또 대판 싸움이 벌어져요. 경찰서로 잘 넘어가요. 그래서 이 조증 상태에서는 보면은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잘 일으켜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불 능력도 없으면서 외제차를 막 3대, 4대, 5대씩 막 계약을 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걸 막 사오고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친척들한테 막 새로부터 막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내용이 뚜렷한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조증은 잘 보면은 몰기가 어려운데 정신병적 증세가 너무 많이 섞여 있으면은 사실상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증 환자를 정신분열병 환자로 잘못 보기도 하고 정신분열병에서 아예 말이 없거나 혼자 무서워하거나 밑에 숨거나 입 다물어 버리거나 아예 얼굴 표정도 없어지고 대화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정신분열병이라는 걸 근무하는데 정신분열병 중에 흥분을 잘하는 정신분열병이 있어요. 재발만 했다면 다 때려 부수거나 이러면은 정신분열병에서 흥분을 잘하는 타입일 경우에 조증 환자로 잘 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오락가락하면서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뭐, 제가 이제 글도 써놨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주치의들이 케이스 컨퍼런스를 일주일에 1명씩 하게 되는데, 정 교수가 여기 다 앉아있어요. 교수들끼리도 서로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논란이 될 정도로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매한 경우는 주치의가 오랜 세월을 5년, 10년 보게 되면 언젠가는 이 디프레션이 나타나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판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 빨간 책에 있던 사례연구 18번을 제가 여기다가 사례연구 5번에다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걸 제가 쭉 쓰면서 이 조증 환자들한테서 우리가 이제 의사가 진단을 미스해가지고 조현병으로 봤다가 우울증이 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조울병 환자다. 왜냐하면 조현병에서는 이렇게 막 떠들고 말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고 얼굴 표정도 없고 오로지 죽을 생각만 하고 죽기 위해서 물도 안 마셔요. 아무것도 안 먹어버려요. 그게 막 대학병원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런 환자가 입원하면은 입에다 L튜브를 꽂고 음식을 투입하고 링거를 다루고 뭐 난리가 나요. 정 급하면은 이제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그게 한 며칠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1주, 2주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수액제를 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정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가지고 판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분명히 조증 증세가 있어요. 잘난 척하고 말이 많고, 뭐, 지나가던 차도 뭐, 아무 차나 막 기술 내고 다니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조울병으로 봤어요. 봤는데, 조울병으로 보니까 원래 이 조울병에서는 치료에 들어가면요 레미션 상태에 회복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이 레미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항정신병 약물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끊으면 진단이 미스가 됐으면은
조울병인데 항정신병 약물을 끊어버리면은 조울병으로 봤는데 실제로 정신분열병이었다면은 기분조절제만 쓰고 있으니까 재발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애매하고 힘드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의 한 95%가 조울병이라 그러면서도 이 안티사이코틱스를 끊어줘야 되는데, 항정신병 약물을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울병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이 안티사이코틱스를 계속해서 복용하면서 비만까지 와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까지, 지연성 운동장애까지도 일으키게 만들고 있어요. 이 항정신병 약은 지난번에도 강의했듯이 조현병에서만 사용하도록, 장기요법은 조울병에서는 임시적으로 조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쓰는 약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증이 깔아지고 나면은 이 항정신병 약물은 끊고 기분조절제만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조울병에서는 좋아지면은 기분조절제만 복용해야 된다. 근데 기분조절제만 복용했더니 이 재발이 잘 오는 거예요. 재발이 잘 오니까 항정신병 약물을 아예 세게 같이 줘버리면은 조증에서 좋아져도 약을 안 줄이면은 그 환자는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맨날 잠만 자고 다녀요. 조증에서 회복되는 것만 해도 잠을 많이 자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계속해서 자요. 그러니까 말 많고 떠들고 잘난 척하던 사람이 밤낮으로 잠자기 시작하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약을 갖다가 항정신병 약을 많이 줄이게 되는데,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됐을 때 조증에서 우울증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게 한 번은 조증이 오고 한 번은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계속해서 조증만, 이게 정상범위라고 치면요. 계속해서 조증만 오는 사람들이. 그, 사례연구 5에 있는 그 아주머니도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봤어요. 3번인가 4번 조증이 오고 나서 우울증이 엄청 심하게 왔어요.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조증이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저 고3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 2년, 3년마다 계속 왔어요. 저래가지고 밝혀지는 경우들. 실제로 저 조울병 환자들이 이 우울증에서 자살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살 성공률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수치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벌써 없기 때문에 치료 대상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에 들어가면 이 조울병이 자꾸 재발을 하면은 70%나 재발을 하니까 30% 재발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훨씬 더 가벼운 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70% 계속해서 재발하고 사례연구 5번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나이 한 40대 초반에 재발이 없어져요, 이제. 이러고서 끝났어요. 이러고서 이후에 10년 넘게 지났는데 재발이 없어요. 그 약 안 먹어도 재발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이 한갑이 지나가지고 또 붕붕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조울병에 대한 걸 정신분열병이랑 혼돈스러울 때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점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이제 몇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우리 여기 책에 있는 거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경우도 보면은 제가 거제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잘난 척 하는 게 많아요. 내가 덕두산 호랑이라든가 산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왕이 된 것 같다든가. 실제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된 것처럼 막 명령도 내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보면 이제 가대망상이 주된 내용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망상하고 관계망상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이제 헷갈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자꾸 이렇게 되고 백두산 호랑이 신의 계시 이런 자고 일단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병동에서도 조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바빠요. 왔다 갔다
자기 방에, 자기 침대에 가면 여기다 뭐 이상한 거 많이 갖다 놔요. 뭐 꽃도 꺾고, 뭐 대놓고, 뭐 이상하게 막 지나가요. 저쪽이 싹 사라지면 그게 싹 없어져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그걸 보면서 제가 정신분열 정동장애라는 진단을 붙였었는데, 정신분열 정동장애에 대한 글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조울병이 더 예후가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정신분열 정동장애 진단이, 좁은 의미의 진단이 붙어서 재발을 되풀이하면 이게 제일 나빠요. 정신분열 정동장애가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오히려 조울병은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아주 쉬운 병이에요. 이거는 약만 딱 맞으면은 진짜 10년, 20년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조울병은 딱 굴러 조증이 자꾸 오는 사람들은요, 약을 계속해서 이 항정신병 약을 계속해서 과량을 주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잠을 오만 되기 때문에 저절로 항정신병 약을 같이 줬던 걸 기분 조절하고 같이 먹으면서 약을 줄이게 되는데, 약을 줄이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70% 자꾸 재발을 하고 이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지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걸 받으셨으면은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에서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정신분열, 처음에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라는 진단을 갖다가 붙였을 때는 이거를 예후가 좋은 정신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조울병하고 정신분열병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현병은 약 안 쓰면은 과거에 1952년도에 약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신분열병은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죽음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데드 퍼슨, 죽어서 살아있는 사람. 데드 퍼슨. 그런데 조울병은 저절로 보통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할 때 조증기가 9개월이라 그랬고 이 우울기가 12개월이라 그랬습니다. 9개월 동안 죽지만 않으면은 12개월 동안 죽지만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저절로 좋아져요. 그게 조울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원에서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했더니 정신병이 싹 났더니 그 다음에 약 먹어도 괜찮더라. 그게 전부 다 조울병이에요. 그건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건 조증이 9개월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내버려두면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많아요. 몇 억씩 손해를 보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제차를 막 5대, 6대 막 계약을 막 해놓고 감당도 못하고 무슨 일 한다고 여기서 사무실 계약해놓고 저기서 계약해놓고 막 몇천만 원씩 돈을 그냥 막 갖다 내버려요. 그래서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잠깐 읽어보면요.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가 재발을 자꾸 하면은 조울병보다도 힘들고 정신분열병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아무튼 치료하는데 제일 빨리 좋아지는 건 조울병이에요. 아니, 조현병이에요. 조현병은 입원한 지 일주일이면 되게 다 좋아져요. 약을 빨리 못 찾아가지고 헤맬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90% 가까이는 1차 항정신병 약물에 반응이 오니까 금방 좋아져요. 근데 10% 남짓하게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사람, 면단을 치면 정기치료를 꼭 해야 됐던 사람들은 이제 빨리 안 좋아지니까 1차 약을 갖다 써보고, 아빌파이가 안 되니까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하고 또 뭐 세로켈이나 할로페리돌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잠을 푹 재워가지고, 그래도 또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현병은 금방 좋아지지만 약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울병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항정신병 약을 처음에 입원하면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써도 잘 깔아지지가 않아요. 또 이때는 성욕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막 서로 가까이 하려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처녀들도 저 기간 중에 잘못하면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처음 섹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증 환자의 경우에 우리가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방병동이 꼭 있게 병동을 운영을 하는데, 좀 좋아졌다고 개방병동에 잘못 내려놓고, 개방병동에 내려놓을 때는 분명히 좋아졌으니까 내려갔는데, 항정신병 약을 좀 줄이면 조증이 돌아 올라와가지고, 남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벌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 조증 환자들은 한 평균적으로 6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폐쇄병동에 그대로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저 조증 상태에서는
이 항정신병약을 줄여주지를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줄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정에 다시 뜨면은 그걸 보호자들이 같이 이해하고 따라와 주면 좋은데 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한 2, 3주 만에 좋아지는 걸 봤는데 아직까지 말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약부작용도 많지만 약을 좀 줄이니까 도로 떠버리니까요. 그걸 지금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일을 해요. 왜냐하면은 좋아진 경우에 잠을 너무 자버리면 건강한 일상생활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를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하면서 두 가지 병을 같이 비교해가지고 얘기해 놓은 글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후가 좋은 조현병, 순환성 정신병, 반응성 조현병, 정동형 조현병. 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면서 예후가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조현병은 안 나왔는데 조울병은 저절로 낫는 것 때문에 예후가 더 좋다는 말이 붙은 거고, 실제적으로 진단이 애매해져가지고 결국은 정신분열 정동장애로 진단이 내리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고생을 해요. 항정신병 약을 많이 써도 빨리 안 좋아지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조울병 같은 경과 과정을 거의 다 밟아요. 적어도 한 달 이상 6주 지나야 좀 깔아주고 안정되는 거 보고, 그동안은 계속해서 부산해요. 왔다 갔다.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의 조증기간이 보면은 조울병의 조증기간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기괴한 행동들이 더 많다를 뿐이에요. 말도 많고. 그러니까 한참 치료하다 보면 이거나 뭐가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해요. 그런데 처음에 조증으로 와서 조울병으로 봤는데 나중에 좋아져가지고 기분 조절제만 먹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재발이 왔어요. 재발이 왔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조증 증상가 없어요. 우울증도 아니에요. 그 이상하네. 그러고 입원시켜놓고 어차피 항정신병 약을 같이 줘야 되니까 항정신병 약을 주니까 금방 좋아지고요. 자, 조울병으로 봤는데 특징들이 조울병 증세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았는데 항정신병 약을 주니까 하루 이틀 만에 확 좋아져요. 처음이랑 또 달라요.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 두 번쯤 되풀이하면은 조현병으로 진단이 바뀌어요.